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보고된 곳은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였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려고 우한 이 도시 전체를 봉쇄했고 세계 각국은 치열한 우한 탈출 작전을 펼쳤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잊혀졌던 우한이 또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종식됐지만 바이러스 진원지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게다가 코로나19로 이른바 중국 때리기를 계속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 우한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잠시 후 구정은의 수상한 GPS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미국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재택근무 금지 방침을 예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고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면서 초강수를 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미국 연방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재택근무 금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1월 3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협상 대표단에게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되는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 재개를 승인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하마스 관계자도 며칠 안에 도하에서 열릴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모하마드 알힌디 사무부총장은 부분적이나마 인질 수감자 교환과 휴전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새해 시정연설에서 미국으로 가는 도보 이동 통로인 다리엔 갭 정글을 지나는 이민자 수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를 환수하겠다고 압박하자 불법 이민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파나마는 다리엔 갭 정글을 통한 미국행 이민자 수가 한때 52만 명까지 늘자 여러 경로를 폐쇄해 30만 명으로 줄였고 이 중에 1,500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스 트럭 테러와 라스베이거스 트럭 폭발과의 연관성을 수사 중인 미국 수사당국이 일단 두 사건 간의 연관성은 없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뉴올리언스에선 픽업 트럭이 새해맞이 인파를 향해 돌진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새해 첫날엔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앞에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폭발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두 사건 모두 전현직 군인이 연루돼 있고 같은 차량 공유 업체를 통해 트럭을 대여했다는 점 등이 유사해서 두 사건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었습니다. 테러 의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미국 워싱턴 DC는 경찰을 증원 배치하고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석유와 가스 시추 확대 공약 이행에 반하는 법령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미국 연안 수역에서의 석유와 가스 신규 개발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행정명령이 발표될 경우 석유와 가스 개발의 대대적인 확대를 공약한 트럼프 당선인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6% 내린 42,392.27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스탠더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2% 내린 5,868.5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16% 내린 19,280.79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지난해 총 자동차 판매량이 시장 예상치에 못 미쳤다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악화하면서 주요 주가 지수가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 견제구냐 거수기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네. 지금 119대 미국 연방의회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현지 시간으로 3일에 미국 의회가 먼저 개원을 하게 됩니다. 네. 이 119대 의회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지금 과반보다 한 석씩 많은 52석과 219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아주 근소하게 앞서 있는데요. 그러네요.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119대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12개 법안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시엘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인 프래킹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이민 상태를 입증할 서류가 없는 이주민이 성범죄나 경찰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하는 법안,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에서 두세 석씩만 이탈표가 나와도 법안이 통과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근소한 박빙구도 속에 119대 의회가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추진할 때 견제구를 던질 수 있는 곳이 될 것인지 아니면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곳이 될 것인지 지금 그러네요. 관심사입니다. 네. 대통령이나 당대표 이렇게 특정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식 공천제도와 다르게 미국에서는 각 선거구마다 민주공화 양당별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선거제도가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견제장치 역할을 한다. 또 의회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요소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가 되었는데 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충성도가 높은 당내 지지층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공화당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네. 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의 눈밖에 나면 당내 경선에서 아예 통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트럼프 당선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트럼프 당선인의 의회에 대한 장악력이 생각보다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달에 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상정을 했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여기 지지하라라고 했지만 공화당 이탈표가 있었어요. 하원에서 네. 38명이나 이탈을 그러니까요.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원은 이제 의원의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고 평가가 돼 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1월에 공화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밀었던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하원 의장 선거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영향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 여기서 그러네요.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 친 트럼프 충성파인 마이크 존슨 현 의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공화당 의원 중에 5명이 존슨 의장을 재선출하는 데 반대하거나 아니면 분명하게 지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서 하원에서 존슨 의장이 재선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개원이 되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강요로 지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원에서 청문회를 하게 되거든요. 인준안도 표결을 하게 되고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것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그러네요. 의회의 견제 역할 여부를 가늠하는 풍향계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네.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그해 겨울은 몹시 추웠네.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라는 소설이 있고 있는데.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 반대가 지금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가 새해 첫날부터 자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향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지금 유럽의 가스비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네. 러시아가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수드자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의 가스를 수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안에서 러시아가 군비를 마련하는데 우리나라 설비랑 인력을 이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세계 2위 천연가스 생산 국가입니다. 2021년의 경우 유럽 천연가스 수요의 40%나 공급을 했던 국가인데요. 네. 당연히 이걸 통해서 유럽 국가들을 압박해왔습니다. 가스 밸브를 뭐 조이고 풀고 하면서 압박을 했는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맺었던 가스관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된다라면서 자국을 통과하는 이 파이프의 가스 밸브를 잠그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수출길은 튀르키예를 거쳐서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주요 유럽 국가로는 가지가 않습니다. 이 가스관으로는요. 주로 네네. 튀르키예나 이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건데요. 그래서 유럽이 그럼 비상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죠. 근데 일단 유럽연합은 우리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그동안 많이 줄였다. 많이 비축해놨다라면서 이번 운송 중단이 유럽의 전체 가스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5%에 불과할 것이다. 당장은 큰 혼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 의존도를 많이 줄이면서 이제 다른 데서 그럼 들여와야 되잖아요. 근데 훨씬 먼 거리에서 들여오고 있거든요.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에만 50%나 올랐어요. 네. 근데 올 겨울에 유럽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급 강화하면서 지금 난방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제 겨울이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유럽의 가스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데요. 일단 불똥이 가장 먼저 떨어진 곳이 우크라이나와 접경에 있는 국가인 몰도바입니다. 난방 대란이 일어났어요. 네. 일부 지역에서 난방과 온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무 땔감을 구하러 다니고 있고요. 네. 가족들이 한 방에 모여서 지내고 이러면서 대란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EU 회원국 대부분은 이제 미리미리 대비를 했으니까 결정적인 타격까지는 없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 몰도바는 워낙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국가였고요. 네. EU 회원국 가입 신청을 했는데 아직 가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네. 이렇게 대비가 부족한 나라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 시작을 몹시 춥게 네,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몰도바네요. 다음 키워드 가난한 사람의 대량 살상 무기. 이건 바로 차량인데요. 아, 네. 예, 미국에서 지금 새해 들어서 뉴올리언스에서 테러 차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범이 IS 깃발을 꽂고 있었고 폭발물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네네. 이게 치명적인 테러 무기로 사용이 되면서 이걸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차량 테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미국의 경우 1963년부터 2019년까지 의도적으로 차량을 돌진시켜서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건을 쭉 조사해봤더니 그중에 70%가 2014년 이후에 발생을 한 걸로 그렇군요. 나타났습니다. 네. IS가 실제로 2016년에 차량을 이용해서 테러를 해라라는 지침을 내렸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신들도 17건의 차량 테러를 한동안 일으켰습니다. 근데 IS만 그럼 이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 반이슬람주의 테러에도 차량이 이용이 됐고요. 범행 동기가 아예 극단주의 이슬람과 관계가 없는 차량 테러들도 많습니다. 작년 11월에 중국 주화이에서 차량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네. 이혼 후에 재산 분할에 불만을 품은 사람의 소행이었습니다. 35명이나 숨졌고요. 2017년에도 백인 우월주의자가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로 돌진해서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총이나 폭발물 등에 대해서 구하기가 쉽고요. 보안 검색을 통과하기도 좀 쉽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우려가 되는데 특히 코로나19 엔데믹이 되니까 사람들이 대규모로 야외 활동을 하는 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 테러를 하면 그만큼 피해가 커지는 건데요. 네. 대부분의 차량 테러는 정부기관 등의 고위급 인사가 아니라 일반인을 목표로 그렇죠. 한다는 것도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영국 더 타임스지가 자동차가 이제 가난한 사람의 대량 살상 무기가 됐다.
있다라는 네, 그런 기사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도시들에서 이 차량 테러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뭐 도심 광장에 차량을 진입하는 차단 장치,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막기가 어렵고 이번에 뉴올리언스도 새해를 앞두고 경찰관을 300여 명이나 배치했는데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바리케이드를 우회했고요. 차량 진입을 막는 말뚝이 원래 있었는데 교체 공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뽑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허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독일의 성탄시장에서도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가해 차량이 구급차 전용 차선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차량을 빼놓고는 이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어려운데 네. 이게 테러의 모든 무기로도 쓰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다음 키워드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기자는 죽어서 기사를 남긴다. 네, 이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부고 기사를 썼던 기자들이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카터 전 대통령이 100세 나이로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고 기사를 이미 써놨던 신문 기자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부고 기사들은 미리미리 써놓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수 기사를 작성한 기자 이름에 이미 퇴직을 했거나 사망한 언론인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카터는 자신의 부고 기사를 쓴 많은 기자보다 오래 살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곳의 부고 기사에도 카터 행정부에서 백악관을 출입했다가 작년에 사망한 기자의 이름이 들어갔고요. 뉴욕타임스 기사도 2017년에 사망한 기자의 이름이 영국 가디언지의 기사에도 카터 재임 시절에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가 2021년에 세상을 떠난 기자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역신문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의 기사에는 2008년에 퇴직한 기자 이름이 실렸는데요. 이 기자가 정치 분야를 담당하던 1990년에 당시 66세였던 카터 전 대통령의 부고의 초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의 기사가 퇴직 이후 16년 만에 다시 신문에 실렸는데 그것도 일면에 실렸습니다. 근데 영미권 언론은 이 부고 기사에 각별하게 정성을 쏟는 것으로 유명해요. 이걸 작은 전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2023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 뉴욕타임스가 신문 1면을 포함한 총 8면에 걸쳐서 키신저의 생애와 업적을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한 적이 있었고요. 16세에 미국 최초 여성 비행사가 된 엘리너 스미스의 뉴욕타임스 부고 기사는 80년 가까이 다듬어져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부고 전문 기자가 주인공이 된 영화나 드라마가 나올 정도니까요. 독자들의 관심이 크고 이 부고 기사만 따로 모은 서적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부고 기사를 쓰는 기자를 따로 두는 언론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잘파의 바톤을 넘겨받은 베타.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Z세대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났고요. 그 이후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쳐서 잘파 세대라고 불렀는데요. 잘파 세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부터 2039년까지 태어나는 사람들은 베타 세대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 말은 호주 출신의 인구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마크 맥크린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이분이 알파 세대라는 말도 처음 만들었는데요. 이 맥크린 씨가 최근에 2035년이 되면 이제 베타 세대가 전 세계 인구의 16%를 차지하게 되는데 베타 세대 중에 다수가 22세기까지 살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인공지능을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게 특징입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세상을 살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알파 세대는 디지털 기기를 자유로이 사용했는데 베타는 인공지능을 그렇게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술 혁신, 기후 변화, 글로벌 인구 이동, 급속한 도시와 같은 전 세계 주요 도전 과제와 마주하게 되는 세대가 된다는 건데요. 2035년쯤부터는 전 세계 노동력의 20%를 베타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자동화 기술이 기존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건데요. AI 알고리즘이 지금 뭐 맞춤형 교육이나 맞춤형 쇼핑 같은 것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소비가 가능해지는 디지털 소비 문화, 이제 디지털과 물리적인 세계가 경계 없이 통합되는 가상과 현실의 융합이 베타 세대에서는 일상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 상상할 수 없었던 범위로 기술과 사회적 변화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 세대도 역시 기술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종종 아이패드 키즈라고 불린 알파 세대와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맥페리지가 전망했습니다. 네, 이제는 자리를 넘겨줘야 네, 할겠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세계가 펼쳐지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키워드가 좌석대행 해드립니다. 네, 중국 상하이에서 지하철에서 앉아서 갈 수 있는 기회를 한 회사원이 판매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링강 어린 왕자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어린 네티즌이었는데요. 왕자님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며칠 전에 아침 출근 시간대에 SNS에 이런 글을 네. 올렸는데 상하이 지하철 16호선 디수이후역에서 룽앙류 역으로 향하는 열차를 탔는데 각 역에 이 시간에 내가 도착을 한다. 좌석이 필요한 사람은 예약을 해라. 돈을 주면 자리에서 비켜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두 차례나 5위안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정도를 받고 네. 자리를 파는데 성공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자기가 상하이에 거주하는 IT 업계 종사자인데 네. 매일 16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글을 올렸고 많은 사람이 문의를 했더라. 또 출근 시간보다 퇴근 시간대 문의가 더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선불금을 받긴 했는데 자리 양도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역시 대도시엔 기회가 많아. 가격 한번 물어볼까? 이렇게 비꼬는 댓글들이 많았고요. 네. 이건 안표상이 아니냐. 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하이 지하철 공사도 승객이 지하철에 좌석을 판매할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발표를 내놨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건 곳곳에서 안표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인데 그렇죠. 특히 이제는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사는 곳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베이징 자금성이 작년 여름에 한때 입장권 현장 발매를 병행을 하기도 했고 네.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입장권 실명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함께 누려야 할 것을 사고 파는 행위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방식,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안표상이요. 예전에는 왜 공연 티켓 같은 것들을 많이 그렇죠. 안표로 팔았잖아요. 네. 테니스장, 문화센터, 스포츠 경기, 병원 접수에도 안표를 지금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지하철 좌석 매매는 시장이 협소하니까 돈이 좀 적고요. 그 네. 액수가. 그래서 모방할 가능성은 적지만 안표를 사고 팔도 된다는 그런 사고가 확산될 것이 그렇죠. 각 우려된다는 분야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상황입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통령 경호처와 3시간 넘게 대치 중인데요.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데이비 쿡의 Heroes 함께 듣겠습니다. The sun goes down in front of me, reminds me where I wanna be, with you and you alone. Pull me in like you were made for me. I'm losing faith in gravity, and I just need to let you know, and I just need to let you know. Not gonna come down, down off of these clouds. All these heroes come and go, and I still stand. It takes me to rise up, to open my eyes up. All these heroes come and go, and I still stand. Yeah.
I'll crawl into your atmosphere. I know you'll make it right. You're all I need tonight. I'm gonna come down off of these clouds. All these heroes come and go. You're still standing. You teach me to rise up, to open my eyes up. All these heroes come and go. You're still standing. I believe that you can save me. And you'll never let me fall.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선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30명,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고 기동대 경찰 인력 2,70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부로 진입한 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이 수색 불허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국격에 달린 문제라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대통령실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같은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받았지만 회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 준비기일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모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여객기 조종실의 음성 기록장치 자료를 인출해 녹취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는 1월 20일에 출범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당장 시행하겠다고 밝힌 공약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 바로 공무원들의 재택 금지 조치인데요.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연방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네. 일주일이면 한 며칠 정도나 그 재택을 하는 건가요? 예, 현재 한 130만 명의 그 공무원이 집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연방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 공무원 연맹하고 이제 사회보장국 간에 체결된 계약을 보니까 네. 직무에 따라서 일주일에 최대 한 3일까지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뭐 제 지인의 경우에는 한 연구직으로 이제 종사하고 있는데, 아예 뭐 출근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근하는 그런 지인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연방 공무원들이 주 5일 출근했다가 지난 2019년 말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전면 재택근무로 돌아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공무원들의 일부 재택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당장 이 재택근무 없애겠다 이렇게 밝힌 걸 네. 보면 재택근무 때문에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시작이 됐는데 네. 정작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재택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많은데 네. 사실 뭐 재택근무를 오남용하는 것도 있고 또 100% 근무 시간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또 있다 근무 시간에 보면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가 또 이제 개인 업무를 보는 사람도 많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해고될 것이다라면서 재택근무를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네. 게다가 그 일론 머스크 바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1등 공신인데 그렇죠. 이 정부 효율부에 이제 수장을 맡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재택근무부터 없애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건데, 그러니까 주 5일 출근하지 않으면 아예 그만둬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재택근무는 없애겠다고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사회도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뭐 지난 1기 때를 떠올려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겠다 얘기하면 진짜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이런 재택근무를 없애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면서요? 예, 지금 사실 재택근무를 없애는 것이 일반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더 실생활과 관련돼 있기 그럼요.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도 좀 큰 관심인데 네. 그런데 지금 재택근무를 아예 없애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미 언론들의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라든가 보훈부, 재무부 뭐 이런 기관들은 이미 사무실 면적을 줄였고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을 일주일 내내 나오게 할 만큼 사무실 공간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연방기관은 이미 코로나 대유행 이전부터 미 전역에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원격 근무 정책을 채택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특허청이나 식품의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격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다 사무실로 출근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계약을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게다가 이제 미국 공무원의 지금 절반 이상이 단체 교섭에 따라서 정부와 계약을 맺는데 네. 이들 계약 대부분에 이제 재택근무 조항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소송을 해서라도 이 조항을 바꾸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경한 이제 아마 입장이군요. 네. 팽팽한 좀 긴장감이 좀 돌고 있는데 미국 언론들은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를 없애려는 이 시도의 성공 여부가 좀 불투명하다 이런 전망을 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연방 공무원들이나 연방 기관에서 네.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벌써 뭐 한 3년 넘게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죠.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일주일 내내 출근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출근하나 뭐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전에 재택을 없애면 아예 퇴사하고 재택이 가능한 직장으로 이미 옮겼거나 앞으로 옮기겠다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은데 네. 사실 이제 공무원 중에서도 어떤 직군은 재택을 할 수 없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평성의 문제, 어떤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재택 금지를 찬성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지난 코로나 대유행 때 이제 재택근무가 정착되면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더 넓은 집을 사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가격이 싼 외곽 지역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사무실로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출퇴근할 때 뭐 교통비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네. 또 사무실 근처로 이사하려면 또 주택 비용이 그만큼 비싸지기 때문에 이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미국 사회도 들썩들썩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뭐 이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이미 뭐 각 기관마다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미국 CNN 방송도 이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숙청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도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 재택근무 여부를 둘러싼 뭐 갑론을박, 뭐 파장 등이 아마 점차 커지지 않을까, 뭐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노정민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Here comes the sun.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중국의 우한입니다. 저는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뉴스를 코로나 막 유행하기 예. 직전에 그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한 지역에서 폐렴이 발생했다. 아, 그래서 정확하게 조심해라. 기억하고 계신. 이런 뉴스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한동안 그때 우리가 처음에 이제 폐렴은 사실 맨 마지막에 나타난 증상인데 우한 폐렴이라는 말도 잠깐 그때 맞아요. 나왔었죠. 네. 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 팬데믹이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된 걸로 알려졌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처음에 우한에 있는 그 연구 시설에서 얘기가 많았어요. 예, 이런저런 바이러스 시장에서 아니냐. 시작됐다. 이게 특히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그리고 곧 다시 대통령이 돼. 그러네요. 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이제 우한 음모론 엄청 많이 제기를 했었죠. 근데 음모론이나 사실 음모론은 결국은 혐오 감정 이런 걸로 많이 가고 그래서 어떤 사건에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데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초반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너무너무 문제가 컸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아시아계에 대한 이제 혐오 감정으로 좀 돌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12월 30일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을 향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라 이렇게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한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코로나19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의 데이터와 접근 권한을 공유해달라 이렇게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도덕적, 과학적 의무다. 이게 WHO의 성명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유, 협력 이런 게 없이는 미래의 전염병과 팬데믹의 세계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성명을 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중국의 정보 불투명성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있는 건지. 사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변종 바이러스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드러난 거는 그냥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됐다는 거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가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걸 늘 존재했는데 어떤 동물의 몸 안에서 이게 이번에 우리가 겪었던 그 바이러스의 변이가 생겨난 거고 그게 동물에서 인간들에게로 다시 전파됐다. 이것까지는 이제 확실한 건데 이제 2021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이끄는 팀이 우한에 방문해서 이제 그때도 박쥐에서 인간에게 전염됐을 가능성 여기 지금 후보로 올랐던 동물들만 해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아무튼 더 연구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건 확실해요. 근데 2023년에 미국 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우한에서 발생한 실험실 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FBI는 평가를 하고 있다. 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 근데 또 그러면서도 FBI도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아무튼 부인을 해온 상황이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미국에서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논쟁거리이기도 했었는데. 완전 정치 싸움이 돼버렸죠. 이게 사실 한국에서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시절에 이제 방역에 실패해서 미국인 사망자가 112만 명.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사망자가 많았던 거는 사실은 바이러스 탓이라고 하기에는 방역에 실패예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중국으로 화살을 돌리고 음모론으로 덮으려고 했던 측면이 이제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 민주당 조 바이든 정권 시절에도 계속해서 공화당 쪽에서는 예를 들면 의회에서 전염병 소위원회 이런 데서 공화당 측에서는 계속 이제 조사를 했는데 지난달 2024년 12월 초에 여기서 조사를 2년 동안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바이러스가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 발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민주당 소속 패널들은 바이러스의 기원을 찾지 못했다. 같은 소위인데도.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이 소위 조사로 특별히 더 알아낸 건 없다.
또 별도로 발표하는 이런 일이 생겼었어요. 예. 중국은 이런 얘기 들으면 자꾸 중국 얘기 나오니까 반발하겠죠. 반발하죠. 네네. 특히 이번엔 또 이 미국 쪽의 정치 싸움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가 촉구를 하니까 우리는 뭐 아무 거리낌 없이 정보 다 공유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일 정보 많이 내놓고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이 중국에 찾아와서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보고 싶은 거 다 봤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이 일단 자국 내에서 관련 보도들 억압하고 의료진들 입 재갈 물리고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통제하고 있는 정황 굉장히 많았고 또 2021년 초에 세계보건기구팀이 그때 갔었거든요. 그때도 이 중국 측 직원들이 따라 붙어서 하나하나 인터뷰하는 거 조사하는 거 다 통제하고 그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빈축을 샀었죠. 자, 그러면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지금 이 현재까지 코로나19 발병 건수가 세계에서 7억 6천만 건이고 사망자가 700만 명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질병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2023년 5월에 끝났지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뭐 너구리랑 연관시킨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우한 어떤 뭐 실험실 우한 지역에 대한 이런 의문이 계속 남는 걸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필이면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곳이 우한이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걸린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걸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거지. 근데 어쨌든 확인된 곳이 우한이라는 사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한에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정부가 그래서 음모론을 처음에 제기했을 때도 지목한 게 뭐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얘기를 했는데 공식 명칭은 중국과학원 우한병독연구소, 그러니까 우한 전염병 연구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한 시내 장샤지구라는 곳에 있는데 우한 시내를 이렇게 양쯔강이 가로지르고 있고 그 양쯔강을 사이에 두고서 한쪽에는 이제 이 연구소가 있는 거고 건너편 강 건너편에 한 10km쯤 떨어진 곳에 이 화난 수산시장 거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시장에 거기가 거기가 처음에 이제 감염자 확인된 사람이 거기서 얻어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던 그 위치가 마침 또 연구소가 우한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중국과학원 우한병독연구소 이 연구소가 중요한 거네요. 이 연구소는 아주 오래된 연구소예요. 1956년에 설립됐는데 여기 보면은 뭐 감염병 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자원정보센터, 뭐 생물학센터, 뭐 생화학, 생명공학부, 분자생물학부 이런 아주 종합적인 그런 연구시설입니다. 근데 이 의료시설 특히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곳들은 당연히 외부로 퍼져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엄밀한 이 보안 관리 그래서 그거를 생물 안전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그 최고 등급이 BSL4 그래서 4등급인데 이 4등급 시설이에요. 이런 4등급인 시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데냐면 에볼라, 뭐 라사 바이러스 뭐 이렇게 한번 퍼져나가면 아주 치명적인 이런 바이러스들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아주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중국 내 최근에 이제 생화학 이런 거 많이 발달하면서 이런 시설들이 그 BSL4 이 4등급 시설들이 많이 늘긴 했는데 2015년에 중국에서 최초로 이 4등급을 받은 데가 바로 이 우한 연구소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떻게 보면 그런 생물학 연구의 가장 메카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때 뭐 3억 위안을 들여서 안전 설비를 갖췄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설적이지만 그 2015년 근데 10년 전인데 그 자금의 일부는 또 미국이 지원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학문 협력 차원에서 그래서 뭐 미국 텍사스 대학에 있는 그 국립연구소하고 뭐 특히 여기 이 우한 연구소가 아주 또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도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건데 예. 음모론이 어떻게 그럼 시작된 걸까요? 사실 그 전부터 네. 이 연구소 주변에 근데 원래 이런 연구소가 있으면 괴담 같은 건 있기 쉬운데 그렇죠. 네. 이 연구소가 있는 주변에 뭐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뭐 이런 이건 코로나19 전부터 네, 네. 그런 루머 같은 게 뭐 간간히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시계를 확 과거로 돌려서 네. 2002년, 2003년에 그 사스 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그렇죠.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었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것도 사실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 변이일 뿐인데 네. 이제 그것도 중국에서 시작됐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그랬기 때문에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자기네가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야생 박쥐에게서 이제 그 전파가 됐다. 그 네. 바이러스 변이의 매개가 야생 박쥐였다. 뭐 이런 것들을 이 우한 연구소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300여 종의 그 박쥐 겸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들을 가지고 네. 분석을 해왔대요. 사스 같은 경우도 2002년에서 2003년에 유행했는데 조사 굉장히 오랜 시간, 완전히 결론 나기까지.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이 우한 연구소에서 네. 그 오랜 연구를 거쳐서 윈난성에 있는 특정 동굴에 살던 야생의 관박쥐에게서 네. 바이러스가 진화했다. 이렇게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이 매개 동물의 종류와 위치까지도 여기서 특정을 지었습니다. 한 15년 걸렸네요. 그럼 발병하고 결론 내리기까지. 근데 이 정도 성과를 냈다면 어떻게 보면 이 연구소가 또 인정받을 부분도 있다. 이런 인정받을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누군가는 이런 연구를 해야 하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려를 불러일으킨 연구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2015년에 이 연구소의 연구원 2명이 포함된 이 연구소에서만 한 건 아니고 국제 공동 연구팀이 있었는데 네. 이 박쥐에서 생성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스 바이러스하고 결합시켜서 일종의 하이브리드 바이러스 이런 거를 만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공개를 했는데 이때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인체세포도 감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제 그래서 음모론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우한 연구소가 이런 연구들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종이 유출됐다. 의도치 않게 만들어졌고 이게 유출된 거 아니냐. 이제 이게 미국 쪽에서 미국의 오파들이 주장하는 중국 책임론이 음모론의 얼개인 거예요. 네. 특히 트럼프 정부 때 일부 우익 평론가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우한 연구소를 이제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을 했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19 초기에 이 우한 연구소의 감염병 센터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쉬정리라는 그 여성 연구자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이 배트우먼, 그러니까 박쥐. 그래서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로 한 이 사람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제 코로나19 유행하기 시작한 직후에 2020년 2월에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를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싣고 국제 공동 데이터베이스에도 올리고 했는데 그것도 이 쉬정리 박사 팀이었어요. 그런데 이 쉬 박사가 책임자로서 코로나19가 퍼진 다음에 실험 장비 관리, 폐기물 처분 과정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뭔가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그 연구소에서도 뭔가 포착을 하고선 내부 조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미국 언론들은 또 보도를 한 적도 있었죠. 참 공교롭게 이제 트럼프 그러니까 대단한 연구소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음모론이 퍼지고 뭐 좀 그런 상황인 거죠. 다시 재취임을 앞두고 또 이런 음모론이 또 나와서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우파들이 트럼프 취임 앞두고 다시 중국 음모론을 계속 불을 지피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뭐 그 미하원 그 코로나 소위의 그 공화당 측 보고서에서는 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실험실이나 아니면 연구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서 발생했을 가능성 음모론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소셜미디어 X 팔로워 수가 뭐 180만 명이라는 어떤 인터넷 인플루언서라 그래야 될까요? 뭐 학자는 아니지만 이런 인플루언서 어떻게 보면 좀 선동가고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어떤 주장을 했냐면 국방부하고 FBI가 그 과학자들이 네. 우한 연구실 유출을 가리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는데 네. 미국의 정보기관 책임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 결과를 브리핑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또 최근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네. 중국 쪽에서 실험실 바이러스가 유출된 증거가 있는데 미국의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바이든한테도 숨겼다. 이런 음모론 이건 또 이제 최근 국면입니다. 이건 음모론에. 그러니까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네. 미국 국방부에 소속된 과학자들이 우한 실험실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을 조사를 했는데 네. 국방부 산하에도 정보기관이 있어요. 국방정보국이라고. 네. 여기서 그동안에 내놨던 조사 결과랑 상충되니까 대통령한테도 보고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때 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고위직을 맡았었던 사람이 레드필드라는 사람이 네. 폭스뉴스에 나와서 또 미국의 정보기관이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 이제 사방팔방으로 튀고 있습니다. 예. 요는 뭐냐면 예.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면 예.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예. 모종의 바이러스 연구를 하는데 예. CIA가 개입됐을 수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진짜 음모론입니다. 네. 아주 비윤리적이고 국제법적으로 이제 금지된 생물무기 연구를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고 미국 안에서 하는 건 더더욱 힘드니까 네. 중국하고 손잡고 비밀스럽게 했을 수 있다. 최소한 자금이 들어갔거나 CIA 요원이 파견돼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한 연구소가 음모론의 중심이 되는 거를 네. CIA나 미국 국방정보국은 꺼렸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강도 높게 중국을 상대로 그 조사를 해라라고 말하는 것도 미국 정보기관들은 내심 불편했기 때문에 백악관에조차도 알리지 않았던 거 아니냐. 지금 너무 영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시나리오가. 예, 너무 영화 같죠. 네. 모르겠어요. 지금 트럼프가 CIA 국장으로 내정한 사람이 존 레드클리프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 자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중국 유출설을 계속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어떤 국면으로 흘러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진실을 밝히는 거는 좋은데 중요하죠. 근데 그렇죠. 5년이 지나도록 아직은 근거 없는 음모론 수준이고 이제 과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네. 일단 미국은 보건의료 인프라부터 다듬는 게 그렇죠. 그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사망했는데 또다시 트럼프 정부를 미국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다시 또 이런 팬데믹과 이런 참사만 없었으면 그렇습니다. 네, 음모론이 또 난무할까 봐 또 걱정이기도 하네요. 네. 오늘 구정은의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